안녕하십니까, 덕국맨입니다. 내일 미용사 필기시험 2025년 26년 시험 대비형입니다. 기출 및 예상문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단답형을 풀어서 정답을 확인하고 그 다음 사지 선다형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문제를 고르는 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답형으로 확실하게 답을 찍을 수 있어야 하고 사지 선다형에 들어가서는 화면을 정지하시고 먼저 정답을 맞춰보시고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수인성, 물로 인해서 감염되는 병입니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가 수인성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물로 인해서 감염되는 병, 다시 한번 보면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직업병과 관련 직업을 보면 난청, 즉 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리를 잘 못 듣는 거. 항공정비사겠죠. 왜냐하면 제트기 오르내리는 소리 이러한 것에 의해서 난청에 걸리게 됩니다. 규폐증, 폐에 가루가 들어가서 생기는 게 규폐증이죠. 석공이라든가 암석연마공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돌가루가 들어가서 생기는 규폐증에 걸리게 됩니다. 다음은 열사병, 열 앞에서 작업하는 재련소 작업자, 그 다음에 잠암병, 잠수함, 물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잠자죠. 잠암병에 걸리는 건 잠수부나 해녀입니다. 다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와 용존산소 DO의 값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은 물이 있으면 여기 하천에서 생활 하수구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영양물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이것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미생물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분해시키기 위해서. 미생물이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먹습니까? 산소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미생물의 활동이 많을수록 산소를 많이 먹으니까 용존산소는 적게 되겠죠.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많을수록, 즉 미생물이 산소를 많이 사용할수록 있는 용존산소 값은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되죠. BOD가 높으면 DO는 낮고 BOD가 낮으면 DO는 높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일산화탄소 CO2입니다. CO2는 이산화탄소고요. 일산화탄소는요, 그렇죠, 연탄가스 같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일산화탄소는 어떻습니까?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연탄을 떼던 시절에 연탄 가스 검지기가 어디에 달렸습니까? 천장 쪽에 달려 있죠. 왜냐하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다음 건강보균자입니다.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상이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체외로 균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죠. 병원체, 즉 현성 환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보균자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은데 계속 체외로 균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보균자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가? 초고령 사회가 되려면 20% 이상,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면 그런 사회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BCG는 어느 질병의 예방법인가? BCG, 결핵을 예방하는 결핵 예방주사가 되겠습니다. 결핵 백신이죠. BCG는 결핵을 예방하는
접종이 되겠습니다. 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는 무엇인가? 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는 무스카린입니다. 맥강류는 에르고톡신이고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들어있으며 청매실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의 명칭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버섯에는 무스카린, 맥강류에는 에르고톡신, 감자에는 솔라닌, 썩은 감자에는 뭐가 들어있죠? 펩신이 들어있죠. 청매실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청매실 주로 C에 들어있죠. 다음 실내의 적정 습도는 40에서 70%가 적정 습도입니다. 실내의 적정 습도 40%에서 70%입니다. 다음 바이러스를 살펴봅니다.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안 됩니다.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다음 바이러스는 항생제 감수성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핵산 DNA와 RNA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RNA, DNA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하고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다. 항생제 감수성은 없으며 핵산 DNA와 RNA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병원성, 비병원성, 병을 옮기는 미생물, 병을 옮기지 않는 미생물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여버리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멸균입니다. 유익균이든 해로운 균이든 다 죽여버리는 거 멸균입니다. 병원성 미생물만 제거합니다. 병을 옮기는 미생물만 제거하면 그걸 소독이라고 하고 미생물의 발육과 작용을 억제하는 것을 방부라고 합니다. 세균의 성장과 대사가 저지되는 것은 정균입니다. 음료수 속에 사용되는 소독제, 액체염소라고 몇 번 배웠죠. 이것은 증발되기 때문에 잔류염소는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상수도 또는 하수도에 사용되는 주요 소독제는 염소입니다. 액체 염소입니다. 다음 물리적 소독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열로 소독하는 건열 소독과 습열 소독 등이 있고요. 화학적 소독에는 약품 사용하는 거죠. 승홍수 소독, 크레졸 소독, 석탄산 소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소독인가 화학적 소독인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열 소독은 화염이라든가 이런 걸로 소독하는 것이고 습열 소독은 열이 습기에 있죠. 그래서 주로 이것은 뭡니까? 증기 소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탄산 계수를 알아봅니다. 석탄산의 희석 배수분의 소독약의 희석 배수입니다. 그래서 석탄산 계수는 석탄산의 희석 배수분의 소독약의 희석 배수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석탄산의 희석 배수가 90배를 기준으로 할 때 어떤 소독약의 석탄산 계수가 4였다면 석탄산 계수 4는 석탄산의 희석 배수 분의 소독약의 희석 배수니까 석탄산의 희석 배수가 90배라고 그랬죠. 90입니다. 그러면 소독약의 희석 배수는 모르니까 X라고 넣습니다. 그러면 X는 얼마죠? 94, 36, 360이 되죠. 그래서 배수는 360배가 됩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겠죠. 석탄산 계수는 석탄산의 희석 배수가 분모로 깔리고 소독약의 희석 배수가 분자가 됩니다. 그러면 석탄산 계수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4를 넣고 석탄산의 희석 배수가 90이라고 나와 있죠. 90배를 넣고 소독약의 희석 배수는 모르니까 X라고 넣으면 X는
4, 9, 36, 360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단백질의 최종 가수분해를 계속해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최종 단위가 뭡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은요? 지방은 최소 단위가 지방산입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뭐죠? 지질의 일종으로 혈관과 동물의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콜레스테롤입니다. 포도당의 즉 탄수화물의 최소 단위는 탄수화물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로 나온 것이 뭡니까?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최소 단위는 포도당이고 단백질의 최소 단위는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농도, 온도, 수분, 시간이 있겠죠. 소독약을 몇 프로를 타느냐, 온도는 몇 도에서, 수분은 얼마 정도에서, 시간은 몇 시간 정도를. 그런데 기압이 높느냐 낮냐는 소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소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 소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 그러면 대기압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비열에 의한 멸균법. 비열이란 건 열에 의하지 아니한, 이 비자가 이 안일 비자죠. 그래서 열에 의하지 아니한 멸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과 멸균, 초음파 멸균, 방사선 멸균 이런 것들은 열로 멸균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화염 멸균이라든가 이런 건요. 열로 멸균하는 것이죠. 화염 멸균은 건열 멸균 또는 어떤 것들은 습열 멸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열에 의한 겁니다. 열. 그런데 비열, 열에 의하지 아니한 것, 비열에 의한 멸균법은 여과 멸균법, 초음파 멸균법, 방사선 멸균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한선 분비물이 세균에 부패돼서 악취가 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것. 대한선. 이 한선이 뭐죠? 한선이 땀샘이죠. 대한선은 어떤 땀샘이냐 하면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있는 털이 난 곳에서 나오는 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로 겨드랑이 땀샘. 여기서 나오는 건 단백질이 많이 나옵니다. 털의 모공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세균에 의해서 부패되는 거, 이 부패되는 악취를 뭐라고 한다고요? 액취증이라고 합니다. 이 겨드랑이 냄새죠. 액취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비선 중 모낭에 부착되어 있는 거 좀 전에 봤죠. 모낭에 부착되어서 나오는 땀샘, 이게 대한선, 아포크린 땀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낭을 통해서 생성돼 가지고 모공을 통해서 나오면서 주로 단백질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균에 의해서 부패돼 가지고 나는 냄새를 액취증이라고 하고, 분비선 중 모낭에 부착되어서 나오는 거, 이것이 대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산화제를 살펴봅니다. 항산화제,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것이 항산화제 비타민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항산화제죠.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SOD, 이것도 항산화제입니다. 근데 비타민 F는요. 비타민 F는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필수 지방산 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는 비타민 A, C, E, 베타카로틴,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같은 것이 항산화제가 되고, 그래서 항산화제는 주로 뭡니까? 피부 노화를 방지하든가, 주로 이 항산화가 쓰는 게 노화 방지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해 두시고요. 비타민 F는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다음, 흉터가 생기는 피부층은 어디입니까? 그랬습니다. 흉터가 생기는 피부층은 기저층입니다. 즉, 죄송합니다. 피부를 보면 여기에 표피세포, 여기에 진피세포 이렇게 있으면 기저층은 이 경계에 있습니다.
이 기저층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세포의 재생산입니다. 근데 이 기저층이 손상이 나면은 세포 재생산을 못해서 뭐가 생긴다? 흉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터가 생기는 것은 어디가 손상이 되었다? 기저층이 손상되었다. 기저층에서 하는 주요 역할은 뭐다? 새로운 세포를 형성하는 건데 기저층이 손상이 되면 새로운 세포를 형성하지 못해서 뭐가 남는다? 흉터가 남는다. 다음, 멜라닌의 본래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멜라닌의 본래의 역할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피부에 계속적인 압박으로 생기는 각질층의 증식 현상이며 원추형의 국한성 비후증으로 견성과 연성이 있는 것, 티눈입니다. 이 티눈은 그 티눈에 핵이 있고 누르면 아프죠, 주로. 이게 티눈입니다. 국지적이죠. 원추형의 국한성 또는 국지성 비후증입니다. 다음, 미용사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가 아닌 것은 명업소의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면허증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허증의 기재사항 중에 상호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는 어디 들어가죠?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들어가죠. 그래서 면허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호가. 면허증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성명과 주소 이런 것들이 면허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이 바뀌었거나 죄송합니다. 주소가 아니라 주민번호 정정합니다. 면허증에 들어가는 것은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정정합니다. 주소가 아니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성명이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면 면허증을 재발급하고 또는 면허증을 분실해 버렸습니다. 그럼 재발급해 줘야겠죠. 면허증은 있는데 헐어서 못 쓰게 됐습니다. 재발급해 줘야겠습니다. 네, 면허증에 영업소의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재발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1호에서 나와 있죠.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이라고 열거주의로 아주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요식업을 끼죠. 요식업은 뭡니까?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이 아닙니다. 공중위생을 많이 따지지만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러면 요식업입니다. 다음, 수렴 화장수를 살펴봅니다. 습윤제, 알코올, 물이 그 원료입니다. 수렴 화장수의 원료에 표백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백제는 화장품의 원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모발의 손상을 예방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헤어 트리트먼트가 되겠습니다.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다음, 네일의 성장 방향으로 볼 때 매트릭스의 앞부분은 프리에지의 어느 층에 해당하는가? 이런 문제는 한 번도 빼지 않고 100%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매트릭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앞, 중간, 뒤라고 순서를 매기면 이제 엣지,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맨 위, 중간, 아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중간은 중간, 뒤는. 그래서 잘 모르겠다면 순서를 앞, 중간, 뒤로 놓고 엣지에서는 위, 중간, 아래로 놓으시고 가위표로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앞부분은 엣지의 아랫부분으로 가고
여기서 매트릭스 앞부분은 엣지의 어디로 간다고요? 아랫부분으로. 그 다음에 매트릭스의 뒤는 엣지의 윗부분으로 가고 중간은 중간으로 간다. 이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알코올 성분은 에탄올입니다. 화장품에 사용하는 알코올 성분은 에탄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지선다형 문제로 들어갑니다.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먼저 이미 앞에서 정답을 다 찍어 드렸으니까 여기서 먼저 정답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멈추고 정답을 찍으시고 그 다음 동영상을 재생하셔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들으시는 겁니다. 꼭 이 순서대로 하셔야 3일 내에 합격하실 수 있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인성 감염병에 속하는 것은 화면 정지하시고 정답 찍으시고요. 다 찍으셨습니까? 수인성 감염병, 물로 인해서 감염되는 거. 그렇죠? 세균성 이질이 되겠습니다. 자, 물로 인해서 감염되는 수인성 감염병, 세균성 이질인데요. 나머지 지문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행성 출혈열, 병원균은 바이러스입니다. 쥐 등 설치류가 매개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인, 사람, 수는 짐승이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통해서 공통으로 감염되는 병입니다. 성홍열은 병원균이 세균입니다. 비말 감염, 침을 통해서, 튀기는 침을 통해서 감염된다. 이게 비말 감염입니다. 탄저병은요, 병원균이 세균인 탄저균인데 초식동물, 소, 말, 양 등 초식동물과 돼지 등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수인성 감염은 물에 의한 감염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가 보면요. 수인성 감염은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가 수인성 감염병에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직업병과 관련 직업이 옳게 연결된 것은? 네, 정지하시고 정답 찍어 보셨습니까? 옳게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이죠. 난청, 항공정비사. 규폐증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걸린다고 그랬습니까? 용접공이 아니고 이 돌가루 같은 거 나오는, 그래서 석공이나 돌 만지는 거, 이런 사람들이 규폐증이 걸리죠. 열사병은 채석공이 아니라 누굽니까? 재련소나 이 불 앞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잠한병은 방사선 기사가 아니라 누구죠? 해녀라든가 잠수부, 이런 사람들이 직업병으로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병과 관련이 옳게 연결된 것은 난청, 귀가 이제 잘 안 들리게 되는 거, 제트기가 워낙 뜨고 내리는 이런 소리에 의해서 난청, 항공정비사가 직업병으로 걸리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화면을 멈추시고, 지금 설명을 다 드린 거니까요. 화면 멈추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와 용존 산소의 값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화면 멈추시고 정답 찍으십니다. 네, 다 찍으셨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서로 역관계가 있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를 찾으시면 BOD가 좀 고치겠습니다. OD를 찍으시고, BOD가 높으면 DO는 낮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여기서 OD를 지우시고요. BOD가 높으면 DO는 낮다. BOD가 낮으면 DO는 높다. 반비례 관계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한 번 더 BOD. BOD는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 그래서 바이오케미컬은 뭡니까? 생물학적. 옥시전은 산소. 디맨드는 요구량.
이런 말이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그러니까 DO는 dissolved oxygen 그래갖고 얼마만큼 용해되어 있냐 이거예요. 산소가. 그래서 이 둘은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BOD가 높으면 수질 오염물질이 많아서 뭐가 할 일이 많다고요?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산소를 먹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요구량이 많아져서 있는 산소를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중에 산소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BOD가 높으면 물고기도 못 사는 겁니다. 왜? 물고기도 산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반대로 BOD가 낮으면 미생물이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DO는 높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읽어보시고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용존산소 DO는 어떤 관계가 있냐? 역의 관계가 있다. 역수다. BOD가 높으면 DO는 낮고 BOD가 낮으면 DO는 높고.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정지하시고 정답 찝습니다. 정답이 나왔습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틀린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죠. 무겁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산화탄소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헤모글로빈과 결합 능력이 뛰어나다. 이 헤모글로빈은 원래 누구하고 결합해 가지고 온 몸을 돌아야 됩니까? 원래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하고 결합해 가지고 온 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산소보다도 더 친한 애가 일산화탄소입니다. 결합 능력이 일산화탄소하고 너무 친해서 이 산소라는 애를 버리고 새로운 애인인 이 일산화탄소를 먹고 온 몸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산소를 공급받아야 세포가 살았는데 산소가 돌지 않고 일산화탄소가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지나면 산소가 다 없어지니까 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연탄가스 마시고 죽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 산소보다 더 친한 애가 일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결합력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산소를 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온 몸을 돌므로 온 몸은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무겁다가 아니고 물체가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확산성과 침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거의 살인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지기를 어디다 단다? 천장에다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우선 정답을 바로 줘버렸네요. 건강보균자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병원체는 보유하고 있지만 증상이 없어서 그런데 체외로 균은 계속 배출하고 있는 사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건강보균자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죠.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면 그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가? 네, 몇 프로입니까? 20%죠.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되면 그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20%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BCG는 어느 질병의 예방법인가? BCG는 그렇죠. 결핵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BCG는 어느 질병의 예방법입니까? 결핵입니다. 문제 8번입니다. 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는? 버섯은 독소가 뭐죠? 무스카린이죠. 에르고토신은 맥강류입니다. 맥강류에 있는 독소입니다. 솔라닌은 감자에 있는 독소고 아미그달린은 청매실의 씨앗에 있는 독소입니다. 그래서 버섯은 무스카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독소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9번입니다. 실내의 적정 습도. 실내의 적정 습도는 얼마입니까? 40에서 70%입니다. 40에서 70%가 실내 적정 습도가 되겠습니다.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70% 사이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정답이 찍혀 나와 있습니까? 정답이 몇 번으로 찍으셨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4번이죠.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항생제 감수성이 있다? 없습니다. 항생제 감수성 없다고 그랬죠.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하다? 아니라고 그랬죠. 뭘로만?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0.2 미크론 이하라서 가장 작은 생물체죠. 핵산 DNA와 RNA 둘 다 가지고 있다? 아니라고 그랬죠.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다. DNA 아니면 RNA 중 하나만 가지고 있다. 뭐가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바이러스는 항생제 감수성이 없습니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지 않고 뭘로만?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합니다. RNA 또는 DNA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다. 틀렸습니다. 이건 다 틀렸죠.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병원성, 비병원성 미생물 및 포자를 가진 미생물 모두를 사멸 또는 제거하는 것. 병을 옮기는 애든 병을 옮기지 않는 애든 미생물이란 미생물은 다 죽여버린다. 뭐가 되죠? 멸균이 됩니다. 소독은요, 병원성 세균만 죽이는 것 또는 병원성 미생물만 죽이는 것, 이것이 소독이 되겠습니다. 병원성만 해결하는 것. 방부는요, 더 이상 작용을 억제합니다. 미생물의 발육과 작용을 억제하는 것, 그것이 방부가 되고, 정균은요, 대사를 멈추는 것, 이게 정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 할 것 없이, 병원성 미생물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린다. 멸균입니다. 병원성, 비병원성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멸균. 병원성 미생물만 제거합니다. 소독. 미생물의 발육과 작용을 억제합니다. 방부. 세균의 성장과 대사가 저지된다. 정균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음료수 속에 사용되는 소독제. 정답은요, 염소죠. 석탄산은 하수구, 토사물 등에, 승홍수는 피부 소독에, 알코올은 손, 피부, 도구, 유리 등의 소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음용수 또는 상하수도는 액체 염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물리적 소독법에 해당하는 것은 승홍수, 화학이죠. 크레졸, 화학이죠. 건열, 이거는 물리적인 것이죠. 석탄산도 화학이죠. 그러면 정답은 건열, 습열 다 물리적 소독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승홍수, 크레졸, 석탄산은 다 화학적 소독입니다. 건열 또는 습열 소독은 물리적 소독이 되겠습니다. 석탄산의 희석 배수를 90배를 기준으로 할 때 어떤 소독약의 석탄산 계수가 쌓였다면 소독약의 희석 배수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석탄산 계수는 분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석탄산의 희석 배수 분의 소독약의 희석 배수.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석탄산 계수가 4라고 그랬고, 희석 배수가, 석탄산 희석 배수가 90배라고 그랬고, 소독약의 희석 배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으니까 X죠. 이건 뭐 1분의 4고, 이렇게 각계 풀어가 보면 다 아시죠. X는 94, 36. 그래서 360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풀이 과정을 해놨기 때문에 숫자를 바꾼다 할지라도 다 풀어내서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놓고는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그대로 나오거나 약간 변형해서 나올 확률이 거의 100%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단백질의 최종 가수분해 물질은, 단백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종 가수분해 물질이, 그렇죠,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죠. 탄수화물은 최종 가수분해 물질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단백질의 최종 가수분해 물질. 최종 가수분해라는 것은 더 이상 잘게 쪼갤 수 없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최종 가수분해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방 채소 단위는 지방산이고, 콜레스테롤은 지질의 일종으로 혈관과 동물의 세포막 구성 성분입니다. 포도당, 탄수화물의 채소 단위가 포도당입니다. 단백질의 최종 가수분해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다음 중 소독에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인자는, 아까 보았죠? 정답은 그렇습니다. 대기압입니다. 온도, 수분, 시간, 농도, 이런 것들은 전부 소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도, 소독약의 농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 온도, 수분, 시간은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대기압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다. 비열에 의한 멸균법이 아닌 것은, 즉 열을 사용하지 않고 멸균한다는 거죠. 그럼 열을 사용해서 멸균하는 거 보면 되겠죠. 화염은 열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여과나 초음파나 방사선은 전부 열을 사용하지 않고, 즉 비열에 의한 멸균법이 되겠습니다. 화염 멸균법은 건열 멸균에 해당됩니다. 비열이라는 것은 열이 아닌 이 말이죠. 아닐 비자니까 비열. 즉 비열 멸균, 그러면 열에 의하지 않은 멸균, 그렇게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대한선 분비물이 세균에 부패되어 악취가 난다. 대한선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겨드랑이 땀샘 또는 사타구니 땀샘입니다. 주로 털이 있는, 모근의 바로 위에 있죠. 이 모낭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로 땀을 배출하는데 땀과 함께 단백질이 배출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균에 부패돼서 악취가 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액취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겨드랑이 냄새 나는 사람들, 그 냄새를 액취증이라고 하는 거죠. 다한증은 마늘 따자가 땀 한자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이게 다한증이고요. 무한증은 땀이 전혀 안 나는 거, 소한증은 땀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소한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읽어보시고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비선 중 모낭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봤죠? 모낭. 이게 털이 이렇게 난다면 여기가 모근이죠. 요 위에가 모낭이란 말이에요. 이 모낭에 대한선이 이 모낭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크린 땀샘, 이것이 바로 요 모낭에 부착되어 있는, 그래서 이 모공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털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것이 털이 있는 겨드랑이나 또는 사타구니, 이런 털을 통해서, 이 모공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단백질하고 쭉 섞여 나와가지고 세균에서 부패돼서 나는 그 냄새를 액취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등의 털에 모낭에 부착되어 모공을 통해서 땀을 분비하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대한선 또는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합니다. 다음 항산화제에 속하지 않는 것. 베타카로틴,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비타민 E, 비타민 A, C, E는 다 항산화제입니다. 근데 비타민 F는 항산화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항산화제란 건 어떤 것이냐?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막는 겁니다. 피부 노화를 막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게 하는 거, 이게 다 항산화제죠. 특히 이것은 피부 노화 억제 물질입니다. 항산화 비타민 하면 비타민 A, C, E가 항산화 비타민이 되고 또 베타카로틴,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이런 것이 항산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항산화제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도 있고 생성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섭취해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비타민C 같은 경우죠. 체내에서 섭취가 안 되니까 외부에서 섭취해 줘야죠. 그래서 항산화제에 속하지 않는 거 비타민 F인데 이걸 필수 지방산 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흉터가 생기는 피부증은 정답이 나왔죠? 기저층입니다. 표피층하고 진피층하고 중간에 있는 기저층에 사는데 기저층은 주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세포 재생산을 하는 곳입니다. 기저층이 손상을 받으면 세포 재생산을 못하니까 뭐가 난다고요? 흉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피부입니다. 이게 피부인데 위에 있는 것이 표피고 밑에 있는 게 진피입니다. 이 표피와 진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 기저층이 있어요. 여기에. 표피와 진피의 중간에. 이 기저층이 손상되면 세포 재생산이 안 되니까 뭐한다? 가장 중요한 거. 흉터가 생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긁혀도 이 기저층이 손상이 안 되면 재생산이 돼서 흉터가 남지 않는 겁니다. 이 흉터가 생기는 피부증은 기저층이 되겠습니다. 기저층의 주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세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저층의 중요한 역할은 세세포 형성입니다. 다음 멜라닌 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멜라닌의 주요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3번이 되겠고요.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멜라닌은 각질층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각질층으로 배출됩니다. 몽골 반점은 멜라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멜라닌은 황색 인종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인종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멜라닌은 본래의 역할, 멜라닌의 본래의 역할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멜라닌은 피부와 모발과 눈의 색깔, 이런 색깔을 정하는 색소가 바로 멜라닌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닌은 멜라닌 세포에서 생성됩니다. 그 양에 따라서 피부색이 결정됩니다. 멜라닌이 부족하면 피부색이 옅고 많으면 피부색이 짙어집니다. 주요 역할은 자외선을 차단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고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다 생성이 되면, 즉 과도한 햇빛 노출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가지고 멜라닌을 과다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이것이 기미가 되고 주근깨 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을 과다 생산하게 됩니다. 과다 생산하게 되면 안 좋죠. 기미와 주근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라닌의 주요 역할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닌은 그 본래의 역할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본래의 역할입니다. 멜라닌은 각질층으로 배출됩니다.
몽골 반점은 멜라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몽골 반점은 멜라닌 세포의 침착에 의해서 생긴 푸른색 반점입니다. 멜라닌은 황색 인종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멜라닌 세포의 수는 뭐 어떻습니까? 민족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피부의 계속적인 압박으로 생기는 각질층의 증식 현상. 원추형이고 국한성 비후증이다. 경성과 연성이 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T눈이 되겠습니다. 굳은 살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은 살이 아니라 T눈입니다. T눈은 이런 거죠. 발바닥이나 이런데 압박이 계속 가해올 때 이렇게 T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반복적인 압력이나 마찰을 받아서 딱딱하고 두꺼워진 부위를 T눈이라고 합니다. 특히 손과 발이 많이 생기고 굳은 살과 달리 중심에 원뿔 모양의 핵이 있다. 누르면 통증도 유발된다. 이것이 바로 T눈입니다. 그래서 굳은 살하고 구분하셔야 합니다. 피부의 계속적인 압박, 각질층의 증식 현상, 원추형의 국한성 비후증, 그러면 T눈. 25번입니다. 미용사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미용사 면허증에 기록되는 기록사항이 뭔가를 보면 되겠죠.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이 사람은 이용사 면허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면허증도 바뀌어야 합니다.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다. 또는 있지만 헐어서 쓸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재발급해야 합니다.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면허증 재발급은 안 한다. 왜? 상호는 면허증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면허증 재발급 사유, 성명 등록번호 변경 시와 면허증 분실 및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재발급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식, 미용, 목욕장, 숙박업 어떤 것입니까? 요식업입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1호에 공중위생 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이렇게 열거주의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이미용실,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이것을 가리켜서 공중위생 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 요식업입니다. 다음 수렴 화장수의 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 표백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장품 원료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것은 수렴 화장수의 원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렴 화장수란 건 뭐냐? 일명 아스트린젠트라는 건데 토너 또는 지성용 토너, 토너 로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수렴 화장수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피부 모공을 수축시켜서 피지와 땀의 분비를 좀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용 피부에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배합량이 유연 화장수에 비해서 유연 화장수는 스킨 로션이죠. 이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배합량이 뭘 합니까? 모공을 축소시켜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땀이나 지방을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이런 토너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수렴 화장수입니다. 여기 안 들어가는 것은 표백제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모발의 손상을 예방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몇 번입니까? 헤어 트리트먼트죠. 헤어 스프레이라든가 포마드라든가 헤어젤 이런 건 다 뭡니까? 모발을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발의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 이것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
헤어스프레이, 포마드, 헤어젤은 모발을 고정시키거나 스타일링을 정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발제, 모발이 어떤 형태를 갖추게 하는 정발제이다. 요거는 모발의 일정한 형태를 갖추게 하는 정발제 또는 스타일링 제품. 영양을 공급해주고 모발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은 헤어 트리트먼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네일의 성장 방향으로 볼 때 매트릭스의 앞부분은 프리엣지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매트릭스는 이 손톱을 자라게 하는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매트릭스를 이렇게 놓고 앞, 뒤, 중간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프리엣지를 이렇게 놓고 프리엣지의 윗부분, 아랫부분, 중간 부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각계표로 그으라고 그랬죠. 그 앞은 어디로 간다? 프리엣지 아랫부분. 이 매트릭스의 뒷부분은 윗부분, 중간은 중간으로. 이렇게 답을 선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앞부분이니까 어디로 가요? 이 아랫부분으로 가는 거죠. 프리엣지의 아래층으로 가면 됩니다. 프리엣지는 뭐예요? 손톱 깎는 부분, 그 부분이죠. 손톱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길면 여기 깎죠. 이 끝부분. 엣지라는 게 뭡니까? 이 끝부분 이런 말이에요. 프리 엣지는 깎을 수 있는 이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손톱 이 끝부분 붙이기도 하고요. 자, 프리 엣지 아래층으로 간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연상을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앞부분은 프리 엣지 아래층으로 가고 중간 부분은 프리 엣지 중간층, 뒷부분은 프리 엣지 윗층으로 올라갑니다.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알코올 성분은 뭡니까? 에탄올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알코올 성분은 에탄올입니다. 네. 문제집을 필요로 하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